친모가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여 딸을 처벌받게 하려 할 리는 없었고 정황을 보건대 살인 미수임이 분명했다. 계획된 살인이었는지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살해 의도를 가지고 흉기를 사용한 만큼 존속 살해 미수 혐의로 기소 의견이 충분했다.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은택은 공소 제기에 따라 죄수복이 입혀지고 쇠고랑이 채워진 후 포승에 묶여 구치소로 이송되었다. 은택은 미결 수용소 안에서 검찰 조사와 재판을 기다리며 황망히 앉아 있었다. 그런 와중에도 용윤네를 찾아갔을 때가 생각났다. 은택이 미처 챙기지 못한 앨범이며 편지 등을 찾는데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용윤네가 은택의 물건들을 모조리 없애버린 모양이었다. 거슬러 올라간 기억은 어린 시절의 한가운데로 은택을 데려다 놓았다. 발가벗겨진 은택의 몸에 여러 빛깔들의 멍이 얼룩덜룩 퍼져 있었다. 그때 은택이 병원으로 뛰어가서 구타당한 자신의 몸을 촬영한 후 진단서를 끊어놨어야 했는가? 머리를 낫으로 찍혔을 때, 곡괭이의 날이 허리를 쳤을 때, 달궈진 부직갱이로 몸의 이곳저곳이 찢어졌을 때 무조건 병원으로 달려가서 친모를 고소할 것이니 그 증거로서 진단서를 끊어달라고 했어야 되었을까? 멍이 시커멓게 들도록 친모가 난장질을 하여 바른 길로 인도한 결과 은택이 갈보가 되지 않고 사람 구실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니 지금이라도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바쳐야 마땅한 것일까? 은택에게 매질과 언어폭력을 퍼부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했을 뿐이라는 친모에게 학대받았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 예전부터 용연네는 남에게 거절당하는 것을 참지 못했다. 연락을 끊어버린 은택을 용연네는 살인 미수로 신고하여 제 눈앞에 끌어다 놓았다. 용연네는 은택을 감옥에 가두어 놓고도 부모 자식 간의 천류는 끊어질 수 없다며 요상한 부르짖음을 계속하고 있었다. 저런 이가 어찌 내 어미가 되어 내 앞길을 가로막는가. 학대받았다고 말한 것이 그토록 잘못이란 말인가? 학대받은 것을 학대받았다고 말하지. 그러면 사랑받았다고 말했어야 했는가? 끊임없는 폭력으로 자식을 슬픔 속에 살게 한 여자의 죄는 소각장의 먼지처럼 사라졌단 말인가? 은택은 자신이 용연네를 찔렀다면 그것조차 용연네의 죄라고 말하고 싶었다. 용연네의 학대 속에서 잘못 형성된 인성 때문에 그렇게 되었노라고 주장하고 싶었다. 은택은 국민참여재판에 용연네를 세워 자식을 학대했던 그의 과거를 만인에게 공개하고 싶었다. 용연네가 아이를 상대로 자신의 성격 장애를 어떻게 해소해 왔는지 알려야만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찰나의 앙심은 쓰러지고 은택은 제가 용연내를 찌르려 했음이 사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한 은택의 잘못을 용연내가 덮어주기 바랐다. 얼굴에 이상 야릇한 희색을 띤 용연내는 은택과의 싸움을 즐기는 듯했다. 은택이 고개를 쳐들어 대항하면 할수록 용연내와는 엉켜갈 것이었다. 인연을 끊는 일조차 무 자르듯 잘라내어서는 아니 되었다. 용연내가 눈치채지 않도록 시간을 가지고 고요히 용연내의 감정이 상하지 않게끔 잠잠히 은택은 떠났어야 했다. 구치소로 오기 전 유치장에 잡혀 있을 때 은택이 울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용연내는 남의 일 보듯 지켜봤다. 대질 조사를 할 때에 은택이 정신을 차리고 반론이라도 할라치면 용연내는 자신의 인생 얘기를 늘어놓으며 감정에 호소했다. 수사하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제지를 해도 용연내는 원한이 맺힌 듯 은택에 대한 비난을 그치지 않았다. 지금까지 겪었던 삶의 장애가 은택으로부터 기인된 것처럼 용연내는 모든 것들의 원인을 은택에게 부과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경험하지 못한 고통에 쉽사리 공감하지 못했다. 상식적이지 않을수록 그것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웠다. 자신들이 직접 겪은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진지하게 여겨질 수 없는 남의 사정일 뿐이었다. 자신이야말로 가정폭력의 피해자라고 은택이 소리쳐 본들 누구 하나 그런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 같았다. 나도 잘못한 게 있겠지. 부모이니 남보다는 낫겠지. 라고 안일한 판단을 했던 은택은 잔혹한 현실 앞에 놓여 있었다. 트라우마가 생긴 뇌에 생화학적인 변화가 생기면 전두엽이 위축되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이 흐려진다는 기사를 어디선가 읽은 적이 있었다. 자신의 뇌가 그런 상태여서 얼결에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믿고 싶었다. 꿈을 꾸듯 몽롱하게 앉아있던 은택의 귀에 접견을 알리는 소리가 들어왔다. 교도관의 소리를 듣고 은택이 밖으로 나갔다. 구멍 뚫린 유리병 너머에 용연내가 서 있었다. 은택이 창살 근처로 다가갔다. 저편에 있던 동생이 다가섰다. 넌 계속 거기에 있어. 나오면 안 돼. 음성은 유리벽에 난 구멍을 비집고 들어와 은택의 가슴 한복판에 꽂혔다. 어찌된 일인지 동생은 은택과 원수가 되어 있었다. 그전부터 용연내는 은택이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친모가 나서서 딸을 회방 놓았다고 하면 누구도 그 말을 믿어주지 않을 터였다. 동생에게 용서를 빌라고 했던 용연내의 말이 기억났다.
은택에게서 폭력을 당했던 동생이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은택의 기억 어디에도 동생에게 가했던 폭력이 존재하지 않았다. 자신이 행했던 폭력을 기억하지 못하는 용연내처럼 은택은 아무것도 기억해내지 못했다. 동생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내가 너를 찾아가 주는 것을 감지덕지 해야지. 감히 인연을 끊겠다며 주제도 모르고 생마처럼 날뛰어? 네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하늘을 담보로 하는 용윤네의 말을 끝으로 살려달라는 비굴한 말 한 번 해보지 못하고 혹은 해볼 테면 해보라는 당당한 목소리 한 번 내보지 못하고 은택은 감방 안으로 돌아왔다. 접견을 하고 돌아와서는 시실시실 웃다가 한 가닥 미동도 없는 짐승처럼 웅그리고 있는 은택을 보며 같은 방을 쓰는 미결수들은 미쳤나 보다라고 말했다. 며칠 후 은택의 남편이 찾아왔으나 속수무책으로 앉아있다가 헤어졌다. 자신의 문제는 온전히 자신의 것일 뿐이었다. 검사들은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그럴듯한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존속 살해 미수를 놓고도 쉽게 재판을 하지 못하고 시간을 흘려보냈다. 범행에 사용된 피고의 칼은 사망을 초래하고도 남을 위험성이 있는 흉기였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참작을 해주기에는 피고가 어느 정도 순조로운 사회생활을 해왔으므로 여지가 없었다. 게다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죄에 대한 반성의 기미는 없었다. 보충조사를 위해 은택이 호송되어 가면 똑같은 질문과 답이 오갔다. 친모를 죽이려 한 것이 맞지? 찌른 것이 맞잖아. 어느 날은 수사하는 사람이 은밀하게 속삭였다.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라면 네가 죽어야지 친모를 죽일래? 검찰은 같은 말을 반복했다. 네가 친모를 죽이려 했지? 친모가 신고를 했으니 넌 무조건 유죄야. 재판을 받을 것도 없어. 죄를 짓고도 알지 못한다 하여 받을 대가가 가볍게 털려나가는 것은 아닐 터였다.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용서한 후 죄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편안한 마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대가를 짊어져야 할 날은 올 것이었다. 잘못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실질적인 보상의 행동만이 죄를 소멸시킬 수 있었다. 전생이 있다면 그 생 동안 은택은 용연네에게 빚을 진 것인지도 몰랐다. 전생의 어디쯤에서인가 은택이 용연네에게 큰 피해를 주었거나 용연네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인지도 몰랐다. 그러하기에 용연네가 그토록 철천지안을 품고
은택을 대하는 것인지도 몰랐다. 용연내 밑에서 지옥 같은 어린 시절을 보낸 것으로 은택은 전생의 죄를 상쇄하고 싶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용연내에 대해 엇갈리는 심정을 안고 시간을 보냈다. 합의를 한 후 탄원서를 넣어 옥살이를 면하거나 형을 줄여볼 수 있을 것이었다. 은택이 끝까지 싸워 자신의 결백을 밝힌다면 그것은 다시 용연내의 죄가 될 것이었다. 수사관들 중 누군가 은택에게 부모를 미워하는 것이 바로 네가 나쁜 여자라는 반증이야 라고 말했다. 미움만 있지 않았음을, 미움 속에서도 이해하려 했음을, 그러나 상처를 치료하고 달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했음을 은택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상처를 치유할 시간이 절실했던 은택에게 용연내는 시간을 주지 않았다. 가물가물한 기억을 따라 은택은 옛날로 흘러가고 있었다. 용연내를 다시 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한 후 이사를 나오던 때가 기억났다. 그때 은택은 혼자 몸이 아닌 아이와 함께였다. 그 이전으로 올라간 기억은 학교를 그만두고 도회지로 떠나가던 아득한 때였다. 약살이 올라 뚱뚱해진 몸에다 흐리마리한 정신을 붙잡고 가을꽃이 핀 길을 겨우 걸어 나갔었다. 다시 훑어 올라간 기억은 용연내를 떠나던 때가 아닌 용연내와 함께 신장로를 걸어 남자의 집으로 들어가던 때였다. 뱃살배기의 아이가 용연내와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다. 용연내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힘들기만 한 자신의 삶에 대해 읊조리는 것 같았다. 그때 아이가 용연내를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다. 눈을 감은 채로 아이는 용연내의 손에 의지해서 걸어갔다. 은택의 남편은 법원에 보증금을 넣고 석방 청구를 해서 보석을 받아보자고 했다. 그러나 은택은 거절했다. 은택의 마음속에 정한 것이 있었다. 재판에서 형을 받더라도 항소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은택은 재판 결과에 순응하고 사건의 전말을 밝히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자신이 감옥에서 살고 나오는 것으로서 용연내와의 악연이 끊어지길 바랐다. 은택은 더 이상의 감정 싸움을 원하지 않았다. 원고가 제시한 정도의 진단서라면 형이 길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었다. 실형이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원고로 인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 수 없었다. 다시 찾아온 남편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죄 판결을 받자고 했다. 은택은 작정한 바가 있었으므로 변호사는 사지 않겠다고 말했다. 자기 아픔은 자기가 치료할 것이지 남에게 알아달라고 보챌 일이 아니었다. 진즉에 제 아픔을 내세우지 않는 삶이어야 했다. 용연내가 주었다고 믿었던 마음의 상처는 그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연내에 대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무지가 만든 상처였다. 자신이 만든 상처이든 누군가 가져다 준 상처이든 간에 이미 제 상처가 된 이상 그것은 온전한 제 것이었다. 스스로 치료해야만 하는 완연한 자신의 것. 용연내가 괴로움의 구렁에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 은택이 그곳에 있었다. 최선을 다해서 자식을 키웠다는 용연내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왜곡된 감정을 갖고 키웠든 자기 해소의 수단으로 키웠든 간에 자신이 처한 삶의 조건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말은 진실이었다. 누구라도 삶의 환경이 그러했다면 그 질곡에서 벗어나려고 버둥질 쳤을 것이 자명했다. 용연내는 살기 위해 그런 것이었다. 참혹한 정서 상태에서도 자식을 버리지 않고 키운 용연내에게 좀 더 일찍 감사했어야 했다. 죽은 후 저 세상에서 만나야 한다면 골백 번 고쳐 죽어서라도 다시 보고 싶지 않았던 용연내를 은택은 꿈길에서 보았다. 재판일자가 나오고 마음을 잠재워 다짐이 서던 날 은택은 비로소 잠이 들 수 있었다. 암담한 현실과는 달리 꿈속에서 은택은 용연내와 마주 앉았다. 은택이 용연내의 얼굴을 씻기고 머리를 감긴 후에 손발을 닦아주었다. 아기를 닦듯 용연내의 몸 구석구석을 말끔히 씻어주고 있었다. 공판기일이 오자 은택이 법정으로 나갔다. 용연내를 향해 치받쳤던 분노를 내려놓고 고요히 서 있었다. 검찰은 피고인인 은택이 사건 당일에 아파트에서 나가는 장면이 담긴 CCTV를 내놓았다. 피고가 아파트를 빠져나간 시간대와 원고의 진단서 발행 시점이 맞아떨어졌다. 사건 당일 피고가 아파트를 나가서 원고의 집에 있었던 게 분명했다. 피고가 다른 알리바이를 대지 않았으므로 그것은 증거로 제시되었다. 범행에 사용된 은색칼의 제조업체와 판매자를 탐문한 결과 그것은 피고가 기거했던 부근의 한 마트에서 팔려나간 물건이었다. 흉기를 사용하여 죄질이 험악한 데다 무건으로 일관하는 것이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은택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누그러져 고개를 숙인 은택이 진정 뉘우치는 것인지 용연내는 의심이 들었지만 일단락이 지어졌음에 안심이 되었다. 은택이 죗값을 치르고 나오면 함께 잘 살아갈 일만 남았다는 생각이 들자 용연내는 그런대로 만족스러웠다. 반면 은택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형을 받고 나간 후라면 방법이 있을 터였다. 자신의 인생길을 찾아 떠날 방도가 분명히 있을 것이었다. 누구라도 죽은 후에는 저승을 휘돌아 흐르는 코키투스 강을 건너게 된다고 했다. 사자들이 건너게 된다는 5개의 강들 중에 2번째 강인 코키투스 강을 만난 이들은 강물 위에 비친 자신의 지난 생애를 들여다보며 통곡의 눈물을 떨어뜨린다고 했다. 은택은 그 강을
눈물 없이 지나고 싶었다. 재판 후 은택은 이감되었다. 교도소의 육중한 철문은 그 언젠가 은택이 제 발로 찾아갔던 정신병동의 쇠문소리와 흡사했다. 또한 그것은 신이 은택에게 은연히 손을 내밀어 주었던 때 불현듯 찾아 들어갔던 수도회의 철문소리와도 다르지 않았다. 얼마 후 남편이 은택을 찾아왔다. 아이와 함께였다. 수의를 입은 은택이 접견실로 나오자 아이가 큰 소리로 은택을 외쳐 불렀다.